블랙번 박사가 스트레스 영향 조사를 했을 때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즉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아픔, 그 동일한 사건인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선물로 여기는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부모는 어떤 의식이 있다는 거, 어떤 생각이 있다는 거죠? 선물로 여겼다는 거잖아요. 장애를, 자식의 장애 때문에 자식의 장애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럼 그 선물의 내용은 뭐였을까요? 자식의 장애가 선물이었어. 그럼 선물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자신이 겸손하게 하고 서로에게 봉사하게 하고 뭐 이런. 그렇죠. 변화시킬 수 있는 부모 자신을 변화시키는 도구였다. 결국 보통 사람들은 고통의 대상으로 보았던 것을 이 사람은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선물이었다. 라고 인지를 하는 거죠. 결국은 알아낸 거죠. 다른 사람은 고통으로 대할 때 이 사람은 선물로 대하는 거.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죠. 우리 몸을 속이는 그 의식수행이라고 하죠. 7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20대의 장면으로 돌아가서 20대가 행했던 모든 액션들을 다 모방해서 수행했더니 몸이 그 의식에 맞도록 호르몬 분비 체계를 바꾸더라는 거죠. 저 이거 보고 나서 굉장히 자유로워졌어. 막 20대처럼 행동하고 다니는데 원래도 그렇긴 하지만 주변도 좀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아, 그래야죠. 맞죠. 그 욕먹다가 더 스트레스 받네. 아니면 머리에 솥을 꽂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제일 좋은 게 뭐 그런 거죠. 주변 사람이 쟤는 원래 그래. 이런 소리 들으면서 이제 원래 그래. 어쨌든 자기를 속인다는 거.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운동을 하면서 이제 몸이 진짜 20대처럼 됐어요. 가슴도 그렇고 막 왕자 조금 비슷한 것도 보이고. 그랬는데 그 몸이 속는 거 있죠. 몸이 속으면서 호르몬 분비 체계를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20대, 30대 이제 그 구기 운동, 평행봉이라든지 막 철봉이라든지 이거 되게 잘했거든요. 평행봉에서 막 돌고 하는 거 있고. 다른 이걸 못했어요. 공 차는 거. 공만 보면 그냥 무서워 떠는. 그 외에 그 기타 도구를 활용하는 운동은 좀 잘하는 편이었는데 그때 모양을 이 몸이 기억하고 있겠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와서 이제 운동을 딱 하면서 느낌이 바로 20대로 돌아가는 느낌 있죠. 몸이. 그 느낌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거를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식을 속인다라는 말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 몸을 속이는 의식이죠. 그러니까 내가 의식을 20대로 갖는 의식 형태를 가지니까 몸은 생각하는 애가 아니잖아요. 몸은 생각 못하는 거 아시죠? 우리의 우뇌는 생각을 못합니다. 우뇌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좌뇌가 우뇌를 속이는 거 아세요? 제가 대뇌 생략을 거의 나오는 책은 다 읽어봤거든요. 뇌자가 붙은 책은 다 읽어봤는데 거기서 정말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좌뇌와 우뇌 간에 서로 이 권력 다툼을 해요. 몰랐죠. 권력 다툼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 어렸을 때는요. 우뇌가 그 권력 위치를 차지합니다. 우뇌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니까 막 똥도 알아서 싸고 막 하고 싶은 대로 울고 막 불고 다 해서 얻어먹을 거 얻어먹고 어렸을 때는 그거 다 우뇌 행동이거든요. 이때는 좌뇌가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어. 왜? 알미 없기 때문에. 알미 없기 때문에 뭐를 논리적으로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우뇌 맘대로 합니다. 어렸을 때. 그 다음 노인 되면 또 우뇌 맘대로 해요. 좌뇌가 좀 망가져야 우뇌가 맘대로 해요. 우뇌 중심으로 이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흔히 예술가, 창의적 예술가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좌뇌가 구축되어 있으면서도 이제 적절한 수준에서 하지요. 생각해보세요. 좌뇌를 아예 망가뜨려버리면 이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뇌 중심으로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나이 철이 들어가면요. 좌뇌가 이제 논리적 인과관계를
인지하게 돼요. 논리적 인과관계를 인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뇌가 맥을 못 줍니다. 통제를 받는 거죠. 예, 통제를 받아요. 예, 좌뇌가 이제 통제를 시작합니다. 이제 우뇌가 뭐 배 좀 고프니까 막 먹고 싶어. 막 먹으려고 하는데 좌뇌가 있다. 야, 너 지금 어른 있잖아. 어른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손이 나가다가 예, 계속 이렇게 하게 돼요. 이게 이제 그때부터 좌뇌가 권력 구조를 잡게 되죠. 그래가지고 좌뇌 중심으로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좌뇌 중심으로 살아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식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우뇌의 활성화와 좌뇌의 이 두 가지 이 서로 협력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천재들은 이렇게 합니다. 음악가의 천재인 베토벤이나 쇼팽 같은 사람은요. 어느 순간 음악이 머릿속에서 따다다다단 하고 막 그냥 음악 전체가 통째로 떠오른대. 그건 우뇌 작업이에요. 좌뇌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좌뇌는 문장 하나를 읽어도 주어도 이렇게 나가야지 통째로 안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뇌는 어느 순간 그림이 하나로 보이고 어느 순간 건물이 한 채로 보이고 어느 순간 음악이 하나 통째로 떠요. 근데 보통 사람도 그래요. 보통 사람도 음악 좀 하던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음악 악보가 막 흘러가요. 악상이. 근데 이 악상을 악보로 잡아내는 능력은 좌뇌 능력이야. 왜? 악보에 있는 도표, 악보에 들어있는 리듬, 그 다음에 도표들, 그죠? 이건 다 좌뇌의 논리거든. 우측에서 떠오르는 거를 좌뇌가 잡아서 악보로 옮기면 세계 천재가 되고,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면, 악상이 안 떠오르는데 요건 잘해. 요거는 떠오르는데 악보를 못 잡아. 그럼 세계 천재들이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의 좌우뇌의 연합작용이 펼쳐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내가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물침대를 내가 한 40년 전인가? 19살 때 떠올렸어요. 그리고 야 물침대 만들면 참 편하고 좋겠다. 근데 그거를 구체화시키는 즉 도구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었어. 그러고 이제 뭐 한 10여 년 전인가 그때 물침대 처음 나왔잖아요. 나오니까 나 속으로 그거 나 30년 전에 생각했는데 요 생각만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죠? 아깝다 내가 할 걸. 그게 뭐냐면 악상은 떠올랐는데 요거를 내가 만들어내는 논리적 체계를 못 잡는 거죠. 네. 또 프로그래머들은 코딩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악상이 안 떠올라. 페이스북에 주커버그 같이 저렇게 페이스북 같은 게 떠올라야 그렇죠? 코딩 하는 사람들한테 저거 하나 떠오르면 좀 세계를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이 코더들은 또 악상이 안 떠오르고 악상이 떠오르면 코딩을 못하고 주커버그는 악상도 떠오르고 코딩도 할 줄 알고 이게 바로 좌우뇌의 협조 관계라는 거죠. 그럼 협조가 안 되는 사례를 어떻게 알게 됐냐? 1906년 총각 그때 간질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실수로 좌우뇌를 연결하는 브릿지라는 게 있어요. 서로 선이 연결돼 있어요. 컴퓨터에 요거하고 우리 데스크탑 가면 모니터하고 이거 여기 선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근데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끊었어. 근데 간질병이 안 생기는 거야. 너무 신기하죠. 그래갖고 그때 이제 간질병이 치료가 되니까 막 다 끊었어 이제. 다 이제 그때 치료법이 끊는 게 치료법이었어. 그런데 이제 뒤로 가서 그래 지켜봤죠. 혹시 문제가 있나? 당연히 있겠지. 왜 없겠어요? 어떤 환자가 이제 보고가 들어왔어. 우뇌가 생각한 거를 우뇌가 떠오르면 우뇌는 감정적인 욕구 중심이잖아요. 온몸에서 욕구가 들어오면 그냥 바로 그 욕구를 실행을 하는 것이 우뇌예요. 그래서 소변 보고 싶다 하니까는 그냥 그 광장에서 소변 보고 싶다고 하니까 이 우뇌가 관장하는 게 좌측 신체거든요. 좌측 손으로 바지를 내리는 거야. 그 사람들 많은 광장에서 오줌 눈다고. 그거를 눈으로 본 좌뇌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제? 안 돼. 왜 안 돼? 너 지금 이 광장이야? 그러니까 좌뇌는 우측 신체를 관장하거든요. 좌뇌가 명령을 내리니까 좌측 손이 끌어올리는 거야. 둘이서 막
한쪽 내부도 이게 사실이 밝혀낸 거예요. 그날로 이제 이 치료법은 중단이 된 거죠. 그것이 이 한 사례였지만 이 한 사례가 삶의 모든 영역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욕구에 관련된 모든 우측 뇌의 작동을 제어시키는 게 좌뇌였는데 이 둘이 연결이 끊어져 있으니까 한 인격체 안에 두 개의 인격체가 존재하는 거죠. 얼마나 웃겼겠어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이 좌뇌가 발달이 안 돼 있는 사람의 경우는 이제 장애인 가운데 지능이 좀 떨어지는 장애인들 있잖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잖아요. 예. 그게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뇌가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해 나가는데 의식 수행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런 거예요. 의식이 떠오른다라는 것은 사실 우뇌 작용 중에 하나예요. 예.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머릿속 우뇌에서 떠올리면 그걸 좌뇌에서 정교화시켜요. 체계화시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우리가 흔히 창의적인 결과들을 내는데 이렇게 우리 몸을 속이는 그러니까 의식이 높아진다라는 말은 자 반대로 해봅시다. 내가 과거의 의식으로 돌아갔다. 내가 나를 뛰어난 의식으로 바꿨다. 내가 나를 낮은 의식으로 오늘부터 행동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장애인 그 지적 장애인 보면 뭐 얼굴 모양이 막 비슷하잖아요. 이상한 네, 비슷하잖아요. 지적 장애인 수준으로 내가 행동을 막 해버려. 예. 그러면 의식에 영향을 미쳐요. 반대로 의식을 높이면 내가 수준 높은 의식 있는 성인 문자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그 의식을 가지고 그러면 몸이 또 거기에 맞춰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의식과 몸은 계속 상호 공조체계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의식과 몸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법도 있어요. 따라하기. 따라하기 방법도 따라하기를 하면 행동이죠. 그럼 뭐에 영향을 미쳐요? 의식에 영향을 미쳐요. 이게 유명한 행동심리학이죠. 행동심리학의 핵심은 이겁니다. 나는 원래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인데 점잖은 사람의 행동을 계속 따라서 해요. 그러면 의식이 바뀌어가요. 그러니까 행동이 감정을 통제한다. 이게 바로 행동심리학의 핵심이잖아요. 행동이 감정을 통제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튜브에 가면 그 영상 있죠. 면접 보러 가기 전에, 면접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사장 모델을 하고, 바로 혈액 채취를 하잖아요? 그러면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이렇게, 나 이거 정말 한바탕 해봐? 막 이렇게 행동을 하는 순간 테스토스테론의 호르몬이 그대로 분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행동이 아니야. 그것이 바로 내 몸에 영향을 미쳐서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그 호르몬은 다시 나로 하여금 또 그런 의식을 갖게 해. 내가 슬픔의 자, 그게 예를 들어 봅시다. 드라마의 배우처럼 내가 슬픔 연기를 하죠. 그건 행동이죠. 행동과 말을 슬프게 했어. 그러면 내 몸에서 뭐가 나와요? 슬픔 호르몬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슬픔 호르몬이 나오면 그때부터 진짜 슬퍼져요, 안 슬퍼져요? 예. 행동심리학이라고 이걸 보고.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의식과 행동이 얼마나 긴밀한지 아시겠죠? 나를 바꾸고 싶다면 둘 중에 하나를 바꿔야 돼요. 행동을 바꾸든지 의식을 바꾸든지. 방법은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의식을 바꾼다라는 말은 결국 행동을 바꾼다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인데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왜냐면 어떨 때는 행동을 바꿔서 의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의식을 바꿔야 행동이 바뀌는 것이 좋을 때도 있어요. 네, 그런 상황들은 좀 다양한 상황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의식 수행의 가치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막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좀 와닿죠?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나를 바꾼다. 결국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바꾼다. 둘 다 바꾸면 짱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도구가 바로 의식과 행동을 바꾸는 것인데 안 되면 한 가지라도 바꿔라. 네. 이제 사람 바꾸는 방법 좀 아시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의식과 행동 사이에 뭐가 있다? 네? 무서. 아니요. 의식과 행동 사이에 뭐가 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요소.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왜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런 성격을 갖춰가는지, 왜 어떤 의식을 가지면 그런 행동이 나오는지, 이 연결고리가 명확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행동과 의식 사이에는 호르몬이라는 물질 체계가 들어있더라. 자, 명상수행이다. 그럼 방금 이 원리를 이용해 보세요. 명상을 한다.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명상을 하면서 조용한 의식을 갖게 되죠. 자, 이 상태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잡히죠. 행동으로서 조용하게 앉아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행동 상태. 의식은 어떻게 해요? 또 평정의식으로 돌아서 지금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에만 집중하라고 그러죠. 네, 아무 생각을 하지 않게 되죠. 자, 의식의 빈 공간 상태, 집중 상태, 그 다음에 몸은 명상 상태. 그러니 당연히 우리 몸 안에서 뭐가 달라져? 호르몬. 네, 호르몬이 달라지죠. 결국 우리는 호르몬을 끌어내기 위해서 사실 이 두 가지를 했던 거지. 만약에 이 두 가지를 열심히 했는데 호르몬이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행동 상태와 같은 거예요. 결국 우리는 호르몬을 끌어내서 내 자신을 지속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만약에 호르몬이 안 나왔다. 그러면 나는 딱 일어나자마자 다시 또 그 상태. 원래 상태. 내가 열심히 연기를 했는데 호르몬이 안 나왔어. 그럼 나의 감정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호르몬을 끌어내고 그래서 감정이 바뀌고 그 감정이 이 호르몬 때문에 지속되는 거예요. 예, 호르몬이. 호르몬이 안 나오면 그 감정 안 나와요, 절대. 호르몬 없이는 절대 그 감정 안 나오면 모양만 바꾸는 거예요, 모양만. 이것이 바로 이 행동심리학에서 20세기의 가장 놀라운 발견이라고 그러죠. 행동심리학의 놀라운 발견.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우리 윤정희 씨가 말한 것은 모양을 만들 수는 있죠. 지금 감정 없어.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 있죠. 근데 이 모양을 만들면 그때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호르몬이 나와. 그러면 그 호르몬이 나와서 감정이 진짜로 기분 나쁜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 행동은 그 호르몬을 촉발시키고 그 호르몬이 이제 진짜로 그 감정으로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감정과 의식, 즉 의식, 그러니까 의식과 행동의 관계다.